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엄마 아빠가 미웠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구인데 뭐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좀 되게 싫었다. 혹은 뭐 남자친구가 뭐 누구랑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고 괜히 질투가 났다.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그 감정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물론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컨트롤해야겠지만 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좀 느껴보고 저는 좀 표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표현한다는 게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요. 저 화내기 싫은데요. 그게 아니라 표현이라는 게 꼭 막 욕하고 물건 던지고 막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제된 내 나름의 어떤 언어로 정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좀 알아보라는 게 표현을 하라는 게 꼭 남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 이 감정이 좀 정리가 되는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는 과거에 말하기 치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신과 약도 없고 뭐 어떤 치료도 없을 때 말을 하면서 환자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그래서 뭐 프로이드라던가 이런 분들 정신분석자분들은 이런 걸 말하기 치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조금 개운해지는 느낌들, 저희는 이런 걸 언어화라고 해요. 머릿속에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 단어, 불안하다, 우울하다 혹은 질투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하면 훨씬 더 좀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실 수 있고, 이 감정도 1차 감정, 2차 감정 이런 게 있는데 화가 나는 거는 2차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커요. 왜 화가 나는지, 예를 들어 내가 뭐 질투가 나서 혹은 내가 못나서 지금 화가 나는 건지 혹은 내가 불안해서 화가 나는 건지 되게 그 핵심 감정을 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회사에 늦었어요. 부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늦냐? 그랬더니 부장님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요즘 들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부장님까지 이제 지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화는 실제로 나에 대한, 내가 요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부장님이 자기는 맨날 늦으면서 내가 오늘 한 번 늦었더니 화나니까 그거는 또 부장님에 대한 순수한 분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내 감정이지만 뭐 때문인지, 내가 예를 들어 또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화나는 건 뭔가 내가 승진 이걸로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으로 인한 화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본다면 요즘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뭐고 힘든 게 뭐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승진이 좀 불안해서 화가 나는 거면 이제 승진 시험을 조금 더 만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중언부언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혼자서 생각하면 참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 혼자 생각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친구한테 아니면 뭐 누가 아는 사람한테 야 내가 오늘 짜증이 났는데 뭐가 화가 났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은 어?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네라는 걸 점점 얘기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 외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감정, 2차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게 연습이 되면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시게 돼요. 혼자서 내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기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아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한편 오해하신 분들이 정신과 진료를 가면은 뭐 워낙 오진 선생님 말씀 잘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말 해주시겠지, 그 말 듣고 나면 내 마음이 되게 좋아지겠지라고 상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과 외래는 이 오신 분들이 말을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듣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예.
와서 저희가 딱 처음에 보면 그래요. 오늘 기분 어때?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하시는데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선생님은 그거를 찾아주는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내 마음은 내가 아는데 내가 내 마음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알아내면은 더 부끄러울까봐, 더 싫을까봐 억지로 외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동행해 주는 사람인 거죠. 든든하게 맞습니다. 친구 같은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외래 보실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든 하셔도 된다. 여기서는 뭐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든 하셔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 너무 이제 마음이 진짜 착하신 분들은 뭐 내가 힘든 얘기하면 선생님이 힘들까봐 못한다란 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떡볶이집 갔는데 떡볶이 아주머니가 너무 힘드실까봐, 사장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1인분만 주문하신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뭐 떡볶이도 시키고 김밥도 시키고 어묵도 시키고 다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맛있네요, 이거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사장님이 더 기쁜 거지. 힘들까봐 1인분만 먹고 가면 안 배고프신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의사들도 분명히 뭔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괜찮다 그러시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도 뭔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는 환자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뭐 엑스레이나 피검사, MRI 같은 걸로 환자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내 얘기를 내가 나밖에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러시다 보면 또 너무 겉모습만 얘기해요.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이번 주는 많이 울었어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거보단 어렵겠지만 내 속 얘기, 감정,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씩 좀 풀어놓다 보면 나중에는 환자분들이 앉자마자 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는 한 주 동안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다라고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굉장히 빨리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어떤 두려움은 없이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오늘 오신 정말 뭐 목적은 다 달성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좋아진 얘기해도 좋아요. 저희는 들을 때 되게 뿌듯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병원에 오면은 힘든 것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된 것도 얘기해도 돼요. 되게 기분 좋고. 그럼 라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환자하고 의사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지 오히려 속마음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좋은 일, 슬픈 일, 어떠한 얘기들, 진짜 아까 떡볶이 예를 들었는데 그냥 떡볶이 먹고 왔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 집 떡볶이 맛있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그 주제를 잠깐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자기 돌봄할 때 꼭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술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트레스 풀려고 술 먹었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어서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불안이라던가 우울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면 또 잠도 오고, 좀 술 마시고 우리가 뭐 술 마시고 고백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게 최악인데 요즘도 최악이죠. 근데 그만큼 술은 좀 조용한 사람도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좀 차분한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게 하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디스이니비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탈억제라고 하는데, 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줄 수 있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효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면 증상도 더 일으키고 우울이나 불안 감정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던가 공황장애, 뭐 ADHD,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보면 알코올 의존증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거는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술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영어로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아마 많이들 계실 텐데, 그래서 술은 사실은 치료에는 좀 자제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드실 거면 좀 기쁜 일에서 드시지, 좀 부정적이고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드시면
또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찾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혼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혼술은 정말 의존으로 가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같이 먹을 때는 이렇게 좀 눈치도 보고 시간 제한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혼자 술을 마시면 그런 제한 없이 또 언제든 손쉽게 마실 수 있는데, 남들과 마실 때는 또 같이 마실 사람 없거나 그러면 또 안 마시는데, 혼술을 하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 집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특히 힘들 때는 뭐 혼술이라던가 뭐 또 너무 힘들 때 술을 마시기보다는 좀 같이, 그리고 여럿이서 또 좋은 일에 술을 마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술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만 부연하는데 참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끊으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절제가 안 됐던 분은 끊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시작을 했을 때 사고를 치게 되고 과음을 하게 되고 다음날 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절 자체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옆 사람들이 적당히라고 한 양이 적당히, 내 주량이 소주 2병이니까 1병 반은 적당히야. 내 옆에서 부인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대로 가다 보면 과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요즘엔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게임도 여가 생활로 하잖아요. 되게 그럼요. 답이 없는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운동을 안 하고 게임을 하는 비율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게임을 무작정대로 안 하라고 하면은 또 스트레스를 풀 게 없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넷플릭스 얘기하신 것처럼 밤새 또 게임을 하면 다음날 또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적당이라는 개념이고, 이 적당히도 마찬가지로 가족, 부인, 친구 아니면 선생님 이쪽으로 가서 얘기해. 내가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적당히 한 거는 대부분 과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적당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은 들고, 정신과가 약간 이게 객관적으로 몇 시간을 하면 위험합니다, 소주 2병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정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예전에 중독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나보다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 자신한테 맞아. 관대해지기가 쉽고요. 맞아. 또 거꾸로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학적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보면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얘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그래도 저희 자살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제가 마지막 2개 정도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살구라는 이런 캐릭터도 사실 만드시고 이 안산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강연이라던가 이런 토크 콘서트, 그리고 이런 살구라는 캐릭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취지로 많은 이런 행사들 그리고 진행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눈으로 보이진 않고 겉으론 티가 나지 않지만 이런 자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해봤던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사실 가져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평상시에 모른다면 굉장히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가거나 유튜브 가면 또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자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그게 환자의 어떤 자살 위험성을 높이거나 뭐 떠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라던가 자살 생각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용기를 갖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친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힘들어한다면 자살 예방센터 뭐 상담 전화라던가 아니면 정신과 의원의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혼자서 얘가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알리지 말고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해서 자꾸 혼자서만 이거를 감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그러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전문가와 좀 상의를 많이 하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센터장님께서는 혹시 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팁을 좀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그 자살에 대해 묻는다는 걸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은 그냥 묻고 끝나요. 그러니까 자살 생각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이 막히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에 물어보는 관계라는 건 되게 가까운 관계잖아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내가 들어줄게. 좀 더 얘기해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도 돼요.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지? 그리고 정말 얘가 심각해져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잖아요. 내가 이 얘기했다가 얘가 나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나 미워하면 어떡해? 살아 있어야 미워해요. 살아 있어야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맞잖아요. 다른 것보다 정신과에서 자살을 중시 여기고 응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까 영상에서도 한번 봤었죠. 보고 듣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봤는데 정말 헷갈린다. 그냥 전화하세요. 저희한테 자살예방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릴지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로 됐고요. 너무 두 좋습니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휴식, 자기 돌봄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정리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요즘은 건강 관리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모습, 우리가 뭐 운동도 하고 뭐 내가 체중이 얼마나 쪘는지, 뭐 배가 나왔는지, 좀 마음 건강에도 그거에 한 절반만 관심을 가져도 지금보다 훨씬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내 감정은 뭔지, 요즘 내가 왜 좀 화가 나 있는지, 짜증이 나는지, 내 마음 건강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걸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난 지금 휴식이 필요해, 이렇게 좀 마음에도 낮잠이 필요해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좋은 게 MBTI 같은 거 요즘 많이 열풍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누구랑 있으면 괜찮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사실은 막 한 번만에 이렇게 뭐 잠깐 해서 마음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게 나를 아끼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지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잠깐 낮잠 이후에 뒤늦게 이제 불이 붙긴 한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오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